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추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못했던 노자에 관련된 논의를 조금 하고 오늘의 중심 주제인 장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노자는 도가도 불상도에서 이 도의 고정 불변성을 부정한다는 논의까지 했습니다. 노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이원성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자가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 이원성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의 이원성을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 즉 무욕과 유욕, 이건 반대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노자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보이죠. 그래서 무욕과 유욕은 해놓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해서 이걸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해서 출이이명 이렇게 이해하죠. 출이이명. 오늘 얘기하는 이 넉자짜리 그 중심 어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자에 의하면 이 선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착할 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의 good, 좋을 선이죠. 이 선의 반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의 반대는 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과 악은 이 악은 또 이 실을 오자가 원래 뜻이죠. 선과 악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의 반대는 뭐냐? 선이 아니다 해서 그냥 불선입니다. 선의 반대는 불선이고 악의 반대는 뭐냐? 악의 반대가 바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따라서 이 악은 악하다 할 때 악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다, 추하다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성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성상화. 음이라는 건 음입니다. 선율과 멜로디. 그리고 이제 성이라는 것은 약자로 쓰겠습니다. 음성. 소리 성자죠. 음성상화에서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여기서 음이라는 건 이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선율과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이건 화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악으로 치면. 이 성이라는 건 노이즈.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 그러니까 이게 음이라는 건 노트.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와 노이즈, 음과 성은 이 두 가지가 조화된다. 그러니까 그 현대음악에서 그 쇤베르크 같은 이들은 물론 협화음의 작곡도 했지만 불협화음의 작곡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무조음악이라고 보통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미라는 건 뭐냐? 이게 미라는 것은 이건 기의 상태에 배타가 없는 것이다 해서 기의 상태에 배타가 없는 것이다. 조금 어렵지만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의 완벽한 조각품, 이른바 비너스와 같은 완벽히 아름다운 그러한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불변, 즉 노자에 오면 그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현상, 영어로 얘기하면 appearance 또는 phenomena 이런 것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만물은 존재하는 상태, being이 아니라 but not being 해가지고 becoming
되고. 이런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는 이 용이라는 거, 즉 쓰임이 있습니다. 이 용은 존재를 결정한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 쓰임이라는 거. 쓰임은 뭐가 결정하느냐? 비어있다의 명상, 비다의 명상입니다. 즉 허가 결정을 합니다. 즉 비어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가운데 노자의 기자분립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기자분립해서 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짝 서 있으면 더 이상 이렇게 선체로 지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노자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직선사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뭐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어진 직선사관을 부인하니까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이런 말은 웬 후레자식이 하는 말 같지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에 나오듯이 그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꼭 그대로 받는 건 아니죠. 네. 엄마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나눠 받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계 사회에서 그 부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러한 그 직선사관은 노자에 의해서 부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노자는 그 어떤 생명체의 탄생,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그 거대한 힘, 또는 조물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려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노자의 그 유명한 말이 천지불인이에요. 천지불인해서, 이 천지는 어질지 않다. 즉, 어떠한 예를 들어 자연의 순리라는 말을 쓰는데, 자연은 순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불순에 의해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불인이라는 것은 어질다의 반대가 아니라, 이 천지라는 것은 어질지도 않고, 안 어질지도 않다. 어질기도 하고, 안 어질기도 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산드라 페이버가 있습니다. 그 산드라 페이버는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지구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는 자연적인 과정에서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탄생한 행성이며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생명체가 나타난 것뿐이다. 여기에는 인간이나 생명체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이 천지불인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천지불인 해서 다음 페이지에 네. 다음도 있는데 이어서 읽어드릴까요? 네네, 그러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자연적인 과정에서 탄생했고 그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물리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개중에는 생명체의 탄생에 창조주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일단 창조주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지불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뉴턴의 결정론 같은 것은 노자에 의해서 이미 부정됐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 양자역학의 원리와 흡사한 철학이 노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혼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재 중에 이 지대무예라는 말, 지극히 큰 것은 밖이 없다. 멋진 말이죠. 지대무예. 자, 이게 노자가 한 말처럼 교재에다가
네. 뭔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가 섞였어요. 하는데 이 지대무에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다. 이거 우주겠죠. 우주. 이 말을 한 사람은 노자가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네.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또 장자가 한 말이 아니라 장자의 친구 해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해시가 한 말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대무에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또 어떤 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뭐가 없겠어요? 아니, 없어. 그렇죠. 지소, 무, 네. 네. 예, 이런 말. 자, 그렇다면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이 지대무에는 우주다. 우주. 그리고 지소무에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최소다지. 쿼크인가요? 뭐 양자보다도 더 작은. 양자는 무엇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최소다지의 이 상태를 양자, 그 양을 측정한다 이런 뜻이고, 하여튼 이 물질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속이 없고 안이 없고 지극히 큰 것은 밖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의 논의가 장자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장자 논의의 제목은 좀 속되게 제가 다뤘어요. 속물 지식인들의 킬러 또는 속물들의 킬러 장자. 그리고 이 장자의 아주 멋진 철학, 망과 화도. 보통 장자하면 이제 황당한 뭐 이렇게 픽션 같은 이야기들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장자 철학 중에서 가장 멋진 이 장자의 가치관이 피력되는 것이 그 망과 화도라고 저는 보아서 제목에다가 좀 넣습니다. 네. 먼저 장자는 아까 여러분 네. 그 넓은 대지 한번 읽어주시죠. 인간들은 그 넓은 대지에 금을 그어 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이 대지의 맑은 대기와 청량한 이슬에 제대로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자, 이건 출처불명의 글인데 제가 그 젊어서 읽었던 어떤 소설의 첫 문장이에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첫 문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문장만 제가 재현을 시켰는데, 인간들은 그 넓은 대지에 금을 그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이 대지의 맑은 대기와 청량한 이슬에 제대로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겠죠. 네. 누가 하는 거냐? 이거 말이 하는 거. 말은 이 넓은 대지에 그 맑은 공기, 청량한 이슬 속을 달리고 누비고 다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좋은 대지를 이렇게 만끽하는 것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만끽하지도 않으면서 손을 그어놓고 또는 문서에다가 해놓고 이건 내 거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말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은 홀수고 뒤에 나온 말은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한 소설이죠. 이 소설의 화자는 말이에요, 말. 소설의 화자가 이렇게 인간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는 있지 않고 덜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짐승인 말이 소설이 화자가 되어 인간의 소유욕을 비판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장자야말로 정말 이 말처럼 살다 간 사람이다. 장자에 따르면 그 입에 풀칠하는 수준의 가난한 삶을 살았어도 늘 생을 즐길 줄 아는 인물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빈낙도의 주관자였다. 안빈낙도의 주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어느 면에서 제자 백가의 스승 중에서 가장 언행이 일치된 실천적 삶을 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탈속적이고 기이한 삶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자, 송나라 사람. 이때 송나라는 뭐 나중에 큰 나라 송나라가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의 송나라예요. 송나라, 원래 공자가 이 송나라 사람이에요.
이 송나라 사람 중에 이제 원래 공자가 이제 노나라라고 하는데 원래 고향은 송입니다. 네. 송나라 사람 중에 조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진나라의 사신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수레가 겨우 왕한테 갈 때는 수레가 두세밖에 안 됐을 뿐인데 진왕의 그 환심을 사가지고 아주 진왕이 특별 대우를 내서 100대의 수레를 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 조상하면 뭐 이 조상하면 조상해서 조씨에다가 이름이 외자해서 조국하고 같은 이름 이 어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레를 100대나 몰고 이제 다니게 됐으니까 친구인 그 장자에게 와서 자랑을 한 거야. 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무릇 자네처럼 궁벽한 마을의 좁고 지저분한 골목에서 곤궁하게 집신이나 짜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식으로 비쩍 마른 목덜미에 누렇게 뜬 얼굴을 하고 사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단 한 번에 만승대국의 군주를 깨우쳐주고 따르는 수레가 100대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유치하게 속되게 자랑하는 친구 조상놈에게 장자가 질책을 했겠죠? 네. 네, 한번. 진왕이 병이나 의원을 부르면 통상 종기를 터뜨리고 부스럼을 없애는 자는 수레 한 대, 치질을 핥는 자는 수레 5대를 얻는다. 치료 부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수레를 얻는다. 그대 또한 진왕의 치질을 핥아준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무슨 수로 하사받은 수레가 그토록 많다는 말인가?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아주 신랄하죠. 네.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수레가 1만 대면 왕. 그 당시에 왕은 제후보다 높은 존재예요. 네. 1000대면 제후의 신분에 해당됐고 100대면 뭐 판서 또는 정승, 장관급 대부급의 성공을 한 셈인데 장자는 집신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비굴하게 또는 허황되게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장자의 친구 중에 아까 이제 해시가 있다고 했어요. 네. 이 해시는 양나라의 재상이에요. 이 해시도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아까 그 지대무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네. 자, 그런데 이 해시가 장자가 해시보다 더 머리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니까 그 장자가 해시에게 접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해시 아랫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뭐 한번 친구 해시에게 가볼까 했는데 그 해시의 부하들이 해시한테 그 당시 해시가 양나라의 재상인데 장자가 오면 필시 그대의 재상 자리를 빼앗을 것이오. 그러니까 조금 믿기 힘든 그 내용인데 그러자 이에 현혹된 해시는 이렇게 해시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네. 군사를 풀어서 장자를 체포해 오라고 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장자는 자기 말로 해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남쪽에 원추라는 이름의 새가 있는데 그대는 아는가? 원추는 남해에서 날아올라 북해로 날아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네. 마침 솔개가 썩은 쥐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다. 솔개는 원추가 자기 옆을 지나가게 되자 썩은 쥐를 빼앗길까 두려워 위를 올려다보며 꽥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도 재상 자리가 걱정돼 나에게 꽥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인가. 네. 자기 친구를 아주 통렬하게 네. 이 풍자 조롱하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대한민국에도 좀 장자 같은 기인이 출연해서 이 속물 지식인들, 이 속물 정치인들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장자를 읽어보면 장자가 남 혼내준 이야기가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자, 그야말로 장자는 왜 그렇게 속된 인간들을 혼내줬을까? 그 첫 번째 이유로 장자야말로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탈인간, 인간을 벗어나고자 탈인간화를 원하고 희망했던 인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장자에 나오는 약간 허황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인데 남쪽 바다에 숙이라고 하는 왕과 북쪽 바다에 홀이라고 하는 왕, 가운데에 혼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혼돈, K였습니다. 네. K여서 혼돈, 보통 카오스라고 하죠. 네. 숙과 홀은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다.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했다. 이에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했다. 해서 그 다음 읽어주시죠.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다.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이분에게만 없으니 구멍을 뚫어주자. 그들은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내주었다. 그러자 7일째 되는 날 혼돈은 죽어버렸다. 자, 장자 응제왕 편에 나온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눈과 코와 귀와 입, 즉 이목구비를 뚫어줬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인위적 감각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죠? 이렇게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아주 독단적으로 간단히 해석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외물을 인식하는 인간의 감각 구조조차도 모두 인위며 인간은 이 인위로 인해 망해버렸다. 이러한 인위적 질서로 인해서 인간은 망해버렸다. 자, 이런 그 장자 특유의 무위 철학을 함축하는 건 아닐까. 자,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저 먼 북쪽 깊고 어두운 바다에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사는데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면 대붕이라는 새가 된다고 한다. 이 물고기와 새는 너무 커서 그 크기가 수천리 되고 대붕이 날아오르는 높이만 해도 9만리나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 연작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은 제비고 작은 참새인데, 여러분들 그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의 출전입니다. 여기서 이 대붕의 비양, 날아오름은 인간의 극한적인 정신적 자유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대붕에는 인간 장자의 캐릭터가 투사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탈인간을 원하고 희망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눈에 비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연작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 추수편, 장자 추수편에 있는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호젓한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풀숲을 헤치며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초나라 왕이 보낸 심부름, 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직위가 높죠. 대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왕께서 선생님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치하하시면서 중책을 내려 정치를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주나라 이전에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성인들 이야기. 네. 이것은 이렇게 왕이 되라는 얘기를 듣고 더러워가지고 귀를 막 씻었다. 강가에 가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다가 그 말을 듣고 이 더러운 물을
내 말에게 먹일 수가 없다 할 때 그 소부와 허유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장자는, 우리가 소부 허유 이야기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좀 약간 대수기가 있죠. 네. 근데 장자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학식과 인품을 높이지 하면서 중책을 내려 정치를 맡기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자 낚싯대를 놓으면서 말합니다. 네. 초는 신구라는 3,000년 묵은 거북이 등딱지를 묘당 안에 모시고 있다고 들었소. 듣건대 왕은 그것을 비단천으로 싸서 호화로운 상자 안에 소중히 받들어 모신다 하더군. 그런데 그 거북이가 죽어서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등뼈가 되기를 바라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바라겠소?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이 잔챙이 같은 삶. 이게 정치의 권력을 얻는 일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살아서 꼬리를 진흙 속에 끄는 것을 바라겠죠 라고 대답을 먼저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 호화로운 상자에 있어도 그건 죽은 거북이의 삶이고,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은 이건 아주 자유로운 삶이다. 네.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진흙 속에 끄는 것을 바라겠다고 하니까 장자가 그 말을 받아서 그럼 돌아가죠.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소. 자, 여러분, 공자입니다. 도가 없는 시대에 부귀해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장자는 시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가 장자가 맞겠어요. 설령 벼슬을 내서 뜻을 펼치려고 해도 기만적인 정치 현실, 정치 몰이들의 협잡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장자는 탈인간을 원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촉한 사나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노장 철학이다 해서 이 장자를 노자와 함께 묶어서 논의를 해와요. 네. 도가라고 하는데, 왜냐? 이 둘의 공통점은 무위를 내세웠거든요. 무위 철학이다 해서 이게요, 무위. 그런데 이 노자의 무위하고 장자의 무위는 똑같은 무위지만 개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공통점 무위 말고는 이 크게 닮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자와 장자를 도가라고 한데 묶는 데에 대해서 이 현대의 연구가들은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감은 현대 연구가들뿐만이 아니라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면서 노자 한비열전, 노자와 장자를 같이 놓지 않고 노자와 한비자를 같이 엮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비자는 법가죠. 어떻게 해서 노자를 법가의 대표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비자와 묶어놓은 것일까? 이걸 좀 아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문으로 나와 있죠. 네. 기원전 1세기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면서 노자 한비 열전, 여기서 노자 한비는 한비자입니다. 열전을 두어 노자를 법가인 한비자와 함께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사마천이 노자의 무의가 장자의 무의와 본질적인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노자의 무의는 치국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무위지치, 즉 별로 하지 않으면서 않는 방법으로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무위지치에서
무의지치. 네. 이 무의지치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노자의 그 무의는 통치술이에요. 그러나 장자의 무의는 치국과는 무관한 개인적 세계관, 우주관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 장자는 치국의 도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비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대단히 정치적이었어요. 다만 장자는 치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가들과 학자들을 조롱, 비난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장자를 제자백가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제자백가의 그 좁은 뜻의 개념은 치국의 도를 추구한 사상가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장자가 치국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 역시 제자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나름 제후를 만나서 유세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천하주유는 다른 제자백가들처럼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놀러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장자는 세속의 가치에 얽매여 자신을 타고난 삶을 해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다. 장자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사정없이 조롱, 조소, 비난했죠. 그의 비난 대상은 주로 당대 주류를 차지하던 유가와 묵가들입니다. 물론 조롱과 조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겠죠. 장자의 조롱과 조소에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인간 대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이 배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특유의 조롱과 조소를 퍼부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도 문사온 사람 앞에서 철퍼덕 두 다리를 펴고 앉아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장실 가서 씻고 웃는 놈보다 100배 낫습니다. 물론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또는 슬픈 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미학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장자의 눈에는 자기도 곧 죽을 거면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던 겁니다. 장자에게 인간의 죽음이란 사계절의 투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자가 자기 부인의 죽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자기 우주관을 적용하며 달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자는 죽음에 임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시신을 산에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라고 이릅니다. 네. 나는 천지를 관곽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구슬로 삼고 밤하늘의 별을 옥으로 삼고 만물을 저승길의 선물로 삼을 것이다. 이 정도면 내 장래에 필요한 도구가 다 갖춰진 것 아니냐. 이에 무엇을 더하려 하는가. 이럴 때 네 선생님 알았습니다 하는 놈들은 없죠. 네.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희는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뜯어먹을까 두렵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장자의 아주 극단적인 명언이 나와요. 네. 풍장의 명언입니다. 풍장을 하면 위에서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가 되고 내장을 하면 밑에서 땅강아지나 개미의 먹이가 된다. 저쪽 것을 빼앗아 이쪽에 주고자 하면 이는 아무래도 불공평한 게 아니냐. 사람들은 죄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인위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모두 외물에서 그 공을 찾고 있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 장자는 이런 말을 남기고 팩 죽어버렸습니다. 네. 장자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로부터 2300여 년이 지나 한국의 한 시인은 아래와 같은 시를 세상에 발표합니다.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챙기는 씨들을
우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수는 백금조차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에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황동규 시인의 풍자입니다. 네. 요즘 풍장하면 아마 이 뭐 사체 유기법 이런 거에 이제 걸리는데 어쨌든 이 풍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이 장례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요즘 뭐 배에도 이제 냉장 시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또 없었겠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 들판에다가 던져버리는, 이런 장례를 보니까 이 물속으로 그냥 빠뜨려버리는 이런 장례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물속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장례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 E.M.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어부인가요? 아주 영국의 교양인인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죠. 그러자 그 뒤에 이 시신을 관에 담아서 막 바닷속으로 쭉 이렇게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도 물도 바다도 대자연이라면 자연 속에 합치되는 또 하나의 장례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주제인 이 장자의 망과 잊을 망자입니다. 망과 화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충 이걸 화도, 이 망과 화도를 별로 주목하지 않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자의 생각 중에서 이 망과 화도의 생각, 이것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자, 여러분, 왜냐면 이 장자처럼 비세속적인 사람인데, 장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가를 말하는 철학이거든요. 흔히 우리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특히 무슨 광장 같은 데서 데모 같은 걸 하다가 만나면 갑자기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쉽게 친해집니다. 당이 같은 사람, 노조가 같은 사람, 그리고 슬로건이 같은 사람, 더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목도했듯이 첩불에도 분열이 있고 당과 조합에도 갈등과 알력이 있습니다. 결국 첩불이건 조합이건 당이건 다른 사회적 만남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겁니다. 자, 이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다. 네. 아무리 본인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월나라 왕자 중에 수가 있었는데 이 월나라의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왕이 3번 연속 죽음을 당하는 쿠데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 수에게 왕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겠어요? 무서워서. 안 했죠. 그러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나오게 하려고 막 쑥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굴 속에 들여보내니까 이제 연기를 못 참고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기 위해서 대궐로 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합니다. 군호 독불 가이사오 해서 임금이 뭔지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장자 왕 양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춘추 시대를 논의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100여 개가 넘었던 소국들이 옹기종기 살다가 네. 동주의 춘추 시대를 거쳐 전국 시대가 되면서 7대 강국으로 이제 정리되죠. 네.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제자들 편이 스승들 편이 끝나면 다시 영웅들 편으로 가서 이 7대 강국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논의하고 춘추전국의 영웅과 스승들의 그 강의를 종료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튼 7대 강국으로 정리되고 나서 각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국가는 이전의 부족사회 단계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꾸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죠. 네. 주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일 겁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의 간섭, 의무 부여가 심해질수록 인간들의 삶은, 인민들의 삶은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이런 상태를 물이 부족한 웅덩이에서 아주 그냥 막 부딪히면서 팔딱거리면서 사는 이 물고기들. 그러니까 이 좁은 데에서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바닷속에서는, 즉 넓은 바닷속에서는 남을 상관하지 않고 마음껏 헤엄칠 수가 있죠. 자, 네. 장자 대종사편에 나오는 지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마르면 물고기는 살기 위해서 팔딱팔딱거리며 땅 위에 달라붙어서 서로 촉촉한 물기를 끼얹어주고 물거품으로 적셔준다. 이것은 물고기가 넓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보다 못하다. 역사적으로 요를 성군이라 예찬하고 거를 폭군이라 비방했다. 이것은 서로를 잊어버리고 변화의 도와 더불어 바뀌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어느 가뭄 심한 여름날에 이 장자가 바깥 나들이를 했는데요. 길을 걷다가 웅덩이에 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서로 몸을 비비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에서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경쟁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 신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일궈냈던 겁니다. 그러나 넓은 강이나 큰 호수 그리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해집니다. 넓은 물의 물고기는 타자에 의지하지 않고 각자 생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즉 남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데에는 의존이 있어야 하고 연대하는 데에는 간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단체의 간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장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강하게 의존하거나 서로 간섭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 장자는 연대와 소통의 광장을 거부하고 단절과 고독의 움막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이냐? 물론 아니겠죠. 장자의 숨은 뜻은 월나라 왕자 수의 일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생각하기에 왕자 수는 임금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되고 나서 생기는 문제를 싫어했던 겁니다. 왕자 수가 정말 사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면 자기 자치를 완전히 감출 뿐만 아니라 설령 발각되었다고 해도 군주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단연코 거부하면 됐을 일이에요. 사회적 관계에서 명시적 위험의 문제가 없다면 사람은 타자
타자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는 위험이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사회적 관계를 억압과 부자유로만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우리가 진정한 연대와 소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의 말 중에 아까 제가 썼던 이 망과 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화도. 망과 화도입니다. 물고기건 사람이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사이에 교류와 기억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는 첫 만남처럼 되지 않고 관계의 지속이라는 관성을 띠게 되죠. 네. 이런 관성이 진정한 소통과 연대를 오히려 해치는 겁니다. 맞아. 네. 그래서 장자는 관계를 갖더라도 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모두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 특히 그 양아치들 또는 깡패들 또는 깡패를 흉내내는 사람들 그리고 흉내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번 만나면 나중에 이제 몇 번 안 돼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고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가긴 뭘 끝까지 가요. 그런 말 하면 그 모임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그리고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우연히 저 요즘 동창회 나갑니다만은 잘 모르고 한번 나갔더니 뭐 한 30년, 20년 만에 만난 녀석 이름도 안 떠오르는데 소주 한잔 먹더니 우리는 마누라하고 우리 사이는 다 끝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 또 마누라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마누라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은 너 혼자 해라. 그런 걸 패배주의라고 하는 거다.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우리가 뭘 끝까지 가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다가 근데 역시 예상대로 그 뒤로 별로 볼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관계의 지속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이건 오히려 소통과 연대를 해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제 한 사람을 길에서 보고 오늘 또 봤다고 합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네요. 우리는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네. 만남의 반복이 인연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자는 타인과 인연으로 묶는 것을 반대합니다. 장자에 따르면 나는 어제 한 사람을 보고 오늘 또 한 사람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 그 사람과 오늘의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는 같은 사람을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지금 괴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람은 서로에 대해 인연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처럼 이거 뭐 술 이름 같으네. 처음처럼 낯선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사이는 손님의 관계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손님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대합니다. 네. 손님에게 나와 같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손님으로 남아있을 때 부담도 없고 간섭도 없이 진정한 소통과 연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자는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때 또 뭐 공자가 꼭 여자를 끼워넣었죠. 소인과 여자는 뭐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또한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화이 부동이라고 하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이 부동입니다. 사람은 각자 제 갈 길을 그때그때 다르게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동화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추구하는 나라는 타인과 장자가 추구하는 행복한 나라는 타인과 서로 손님으로 만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난날의 과거,
인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 잊으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와 서로끼리 손님으로 만나는 세상, 과거와 인연을 잊고 늘 새롭게 만나는 세상, 이게 바로 장자가 추구하는 화도의 세상이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서로 진정한 연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장자의 이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진출전국 제자백과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